오늘도 제가 이제 득템 하나 했죠. 이거. 예. 가면 늘 나눠줘요. 예. 탄핵, 무효, 명분 실종. 예. 그리고 뒷자는 헌법대로 탄핵, 무효. 예. 헌법대로면 탄핵 가결 아닌가요? 본인들의 헌법에 따라. 예. 뭐 이렇게 우기니까 뭐 할 말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오늘 질문기자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 게스트 저희 또 어제에 이어서 첫 방에서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네. 또 귀한 걸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간만에 여러분 그 우리 또 친명 친명 청년 정치인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김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라이브 그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아닙니다. 진짜. 네. 네. 두 분 근데 고면이죠. 네, 저는 당연하죠. 예, 너무 자주 저 뵙죠. 예전에 소고기 사주셨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감사한 형님 왜 마음을 저는 안 사줍니까? 소고기 제가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 예, 저희가 이제 다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아니고 윤석열. 저는 그냥 윤석열 하고 있어요. 요새. 그렇구나. 네, 내란숙이라서. 네. 윤석열이 어쨌든 오늘 그 탄핵 변론 오늘 음. 그 앞에 또 출석했습니다. 출석했고 저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네, 오늘 취임식. 오늘 두 이제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스트롱맨? 예, 윤석열은 무슨 스트롱맨 하긴 좀 그렇죠. 예. 오늘 뉴스 보셨어요? 그 탄핵 변론? 탄핵 변론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금 2배속으로 돌려서 봤습니다. 아, 예, 1시간 40분 정도인데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윤석열 내란숙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계속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변호인의 이야기보다 오히려 윤석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오늘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궤변이 난무하는 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포고령은 이거는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구색 맞추기용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뭐 변호인의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말 피해자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구나. 밑으로 미루는구나. 저는 거짓말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러 다수 관계자들과 진술이 너무 거리가 멀고 이걸 내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 책임을 미루는 이런 형식으로 변론 전략을 펴는데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이 관계자들 사이에 내란 세력들 사이에 그 끝이 어디일 것인지 그 끝에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파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 깊은 내용은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바로 또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또 언더커버. 제가 요새 극우파 언더커버거든요. 네, 제가 서부지부 난동 때부터 서부지부 때 제가 그 새벽에 있었어야 되는데 박수현 의원님 모친상 가느라고 네, 한번 말했지만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용산역에 늦게 도착했어요. 네, 그런 바람에 놓쳤는데 그 이후에 제가 헌재 일요일 날 안국역부터 시작해서 이 집회가 있을 때 다 가요.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언더커버. 네, 언더도 아니죠. 뭐 오픈이죠. 저를 누가 합니까? 듣보잡을. 네, 그래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영상 오늘 제가 다녀온 저희 카메라 영상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 나라 공산화된 다 된 겁니다. 지금도 다 됐지만 젊은 친구들이 사자를 들어오려고 다 들어왔어요. 그것이 함정을 펴놨다. 그리고서 폭력으로 야, 이 새끼야, 빠져. 빠지라고 인마, 이씨. 이거 너 태국을 쓰네? 야, 이 새끼야, 어디 가서 경찰 진짜니까 뭐야? 이런 새끼야, 여기가 위험성이 내포됐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서 터지는 걸 보고 싶어? 경찰이 하는 짓이 싫다고 사고 유발을 시키는 거지. 뭐 저런 놈이 오면 마 새끼야, 경찰 새끼야, 저런 놈 잡아가야 될 거 아닌가?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왔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득템 하나 했죠. 이거. 예. 가면 늘 나눠줘요. 예. 나눠줘요. 명분 실종. 예. 탄핵 무효 명분 실종. 네. 그리고 뒷자는 헌법대로 탄핵 무효. 예. 헌법대로면 탄핵 가결 아닌가요? 아무튼 본인들의 헌법에 따라. 예, 뭐 이렇게 우기니까 뭐 할 말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예. 이런 거 저는 이거 별로 의미 없는 또 찢어. 예, 의미 없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게 현장에서 찢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제가 또 저도 다칠 수 생활인이라서 있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갔는데 여기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코트를 입고 갔어요. 이게 이제 그 극우 청년들의 그 기본 아이템이 있어요. 그 집회 참가자들. 예, 그 한 손에는 그러니까 가방에는 X자로 성조기와 태극기 하나씩 꽂아주고 그리고 항공 잠바, 약간 잠바 펑퍼지면 잠바를 입어줘야 돼요. 제가 뭐 잠바를 비하려는 게 아니라 춥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렇죠. 추우니까 이렇게 방한용품을 딱 패딩이나 잠바를 입고 나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낮에 패딩 안 그래도 코트를 입고 갔더니 따뜻하고 여러 명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 이건 첩자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잠바를 입지 딱 않았다. 생긴 거 보니까 이거 우리 이 좌빨인데? 아 지식인이다. 네, 이런. 좌빨 돌았다. 이거 그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 물어봐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막 아, 중국은 그런- 코트 잘 안 입지 않아? 어. 예, 뭐 생긴 건 중국일 수 있는데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근데 그 복판에 싸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뭐 어디서 왔냐, 뭐 왜 여기 있냐길래 아니 아저씨가 도로 전세 냈냐고, 여기 아저씨 거냐고 도로가 이렇게 하면서 나도 순수한 보수우파 청년이다. 왜 다른 사람 방해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기자들 보시면 어떡하지 그분? 안 봅니다. 안 안 봅니다. 예, 제가 이거 보고 그분들이 태클 걸면 제가 가서 맞을게요. 보증해 안. 예, 기쁘게 제가 맞을 그 수 정도 있어요. 조회수면 맞겠습니다. 예, 근데 미안하지만 영원히 안 맞을 거다. 예, 너무 비참한 제 스스로 아니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볼 수 예. 있겠죠. 아 그렇지. 예, 예, 그분들까지 볼 정도면 예. 인정 제가.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서본지방법원에서 안국역 쪽으로 집회의 장소를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집회 시위 자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근본 질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대로라고 아까 그 편말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계엄과 불법 계엄과 내란을 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역사의 심판이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분들은 거의 뭐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거짓 어떤 선동에 의해서 그걸 전 진짜로 믿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믿으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오늘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14일날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가고 공수처 또 수사는 구인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부하면서 그렇죠.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지금 헌재는 나간 거거든요. 수사는 거부, 헌재는 예. 찬성. 그래서 결국에는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헌재에 나와서 결국에는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자들 극우 성향의 어떤 본인을 신봉하는 광신도들을 약간 그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그렇죠.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했던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 체포조 운영한 적 없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 심지어는 생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한 것도 내가 계엄 선포한 거 아니다. 딥페이크다고 약간 완전히 그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선관위 들어간 것은 그냥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고 비상입법기구 메모 최상무 권한대행은 본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계엄과 관련되어서 자기가 이거 쭉 계엄 그대로 가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러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사실 변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런 변론을 들으면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절차를 더 빠르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저 멘트 중에 네. 뭐 한 이제 키포인트는 한 5가지 정도 돼요.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뭐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게 장비 스크린 하러 갔다. 뭐 애당초 뭐 계엄 포고령 형식적이었다 등등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괘씸하다. 저는 네. 실제로 놀랐던 거는 네. 계엄 포고령은 형식이고 집행의사가 불었다라는 건데 이게 아.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발표가 일단 됐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거의 위헌 위법의 증거물이에요. 아무리 계엄이어도 적법한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발동이 됐어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는 둘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명징한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 아 이거 사실은 가짜야. 이거 원래 할 생각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거를 그러면
법도요. 제가 기자하다가 이제 변호사 됐을 그죠, 때 그죠. 법이라는 게 정말 그냥 법 상식에 부합하는 이런 부분을 문서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재판부의 심증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위헌 위법했구나. 윤석열이라는 피청구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구나. 대한민국의 지도자 시기나 됐는데 본인의 어떤 이런 허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할 용기나 의지, 능력조차 없구나라고 저는 그냥 합리적인 법관이라면,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이미 판단을 내렸다. 오늘 등장은 결과적으로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심판 과정에도 패착 중에 패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문장씩 한번 뜯어보시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근데 이거 사실 그 특수전 사령관이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김병주 의원 이제 주블리 그 유튜브 갈 때 그리고 이제 상임위 와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각각의 아직 진실 여부는 각자의 주장이 부딪힌 거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실을 그냥 다 거부하고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공방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게 진실 공방, 이게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을 다툼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문에 사실 인정을 하려면 이게 어느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어서 아마 저게 일종의 소송 지연 전략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을 부인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이걸 들은 사람이 한 명이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명의 특수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영 특수전 사령관 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명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단이 다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의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받아 적다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받아 적는 걸 중단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홍장원. 맞습니다. 홍장원 1차장. 이게 적어도 이 체포하라라고 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3-4명, 4-5명 다수가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부인한다고 부인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두 번째, 저는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었어요. 색출 지식이 아니라 부정선거. 선관위 장비인 스크린하라고 시킨 거다. 그러니까 내가 좀 궁금하면, 내가 우리 CBS 회사의 회계장부가 궁금해. 야, 계엄령 때려. 그래서 이제 여기 장고 다 털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사 요새 왜 오보 나와? 서버 다 뜯어봐. 일종의 이런 지시를 하는 건데, 이 멘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말 스크린을 하고 싶고 뭔가 흔적을 찾고 싶으면 군을 보낼 필요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군이 무장을 하고 선관위를 사실상 난입했어요. 거기에 있는 선관위 이 조직도까지 들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직원들까지도 체포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길목에 사실 HID 요원들이 지금 잠복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하등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그 단서가 있다면 영장 받아서 선관위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뛰어넘고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계엄에 이르게 된 한 축은 부정선거라고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데, 사실은 부정선거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조차 갖추지 못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급급하거든요. 저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단히 공감이 되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장기화 끌어보겠다. 다 거짓말로 치부해서 다 당사자들 불러내고 부정선거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했던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자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런 피청구인의 꼼수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제 일반 사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말을 해줘야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믿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 강사라고 하시는 공무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길.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사를 강의하신 전환길 일타 강사가 네. 세상에
선관위 부정선거 선관위 때문에 계엄한 거다라고 하면서 선관위를 당연히 확인하고 이걸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하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음모설에 빠져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다 법원에서도 150여 건의 뭐 선거 관련된 건 해가지고 다 검증을 했고 그렇죠. 심지어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인가요? 네, 여인영 그 단장이 내부에 그 최고의 국내의 어떤 정보를 다루는 그 사령관이 지시해가지고 부하 직원에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아니라고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에서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다 우리나라의 사법부 정보기관 다 전부 다 아니라고 그 의혹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 아니라고 이걸 믿을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계엄이나 내란을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나와가지고 이게 음모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 적법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내부 감사 절차가 있는 거고 법원의 절차가 있는 거고 수사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 기관들이 있고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을 선관위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타임의 의원님 예. 두 분께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이 확신범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정도면 사실 아니 아무리 사실 구술을 했어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면 진짜 이거를 모를 수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 알고 이러지 지금 알고 지금 극우파들 이제 선동해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지금 가스라이팅해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이론도 있고 예. 정말 정말 이 인간 안드로메다다 이건 믿음이다 뭐라고 보세요? 확신범이라고 우리가 하는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옳다고 믿는 신념에 의해서 확신을 어떤 사실에 기반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확신범이거든요. 네. 요거는 확신범이 아니라 망상범이라고 해요. 망상. 망상. 왜냐하면 망상이잖아요. 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CBS 권영철 기자가 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4.15 선거도 역시도 그때도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올해 선거도 역시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대선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격차로 이겼어야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신범이 아니라 망상범이라고 아 그러면 일단은 본인은 그걸 믿고 있다 이 부정선거 망상인 거죠. 망상. 빠져 있다. 네. 변호사는 아니 저희가 일반 그 형사 사건 피해자들을 보면 증거랑 너무 배치되는 얘기를 이제 변호사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거짓말인데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감추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정말 믿는지는 그냥 저희도 느낌을 받잖아요. 그쵸. 근데 후자의 경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악의가 안 맞잖아요. 악의가 안 맞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안 맞는데 자기는 자기 확신에 차서 아주 끝까지 이 주장을 견지한단 말이에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거에 대한 틀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확신 내부에서는 이게 사회적 시선, 법원의 시선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 전략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여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확신, 그러니까 좀 일관성을 가져갈 거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근데 그거는 망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거든요. 아주 내심으로는 알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기만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건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래 봐요 사람들 뭐라 해도 MB 같은 경우는 알고 한 거예요 알고 다 알아 또 뭐 BBK 뭐니 다 알죠 소고기 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나 캠프 데이비드 좀 가자 임마 뭐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상하지만 MB 그 광우병 사태 때도 이 인간 이거 또 시작했네 현대건설 때 하던 짓을 그래서 그게 미웠지만 나라의 국운이 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 자체로 따라치우면 되니까. 근데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거든. 거의 그 수준. 예, 내가 갈릴레야 이 자식들아. 너네 다 틀렸어. 지금 지동설 믿지. 두고 봐라. 이거 내가 어떻게 밝히나? 뭐 이런 식의 인식. 위험하죠. 그래서 본인만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권한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최고 권한 있는 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믿고 자신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기관을 권력을 동원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법치 행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법률에 근거하고 다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인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가뜨린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도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적인 기관으로 거의 윤석열 기쁨조로 전락시켜가지고 북에서도 세상에 이렇게까지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세인잔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경호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국가 기관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 경호처뿐만 아니라 군대도 망가뜨렸죠. 국정원도 망가뜨렸죠. 모든 국가 기관을 다 한순간에 시스템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어떤 위험한 생각을 본인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실행해 나갔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만 극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극우 지지 세력에게 퍼뜨리게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에는 그러한 어떤 극우 세력이 잘못된 망상과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또 법원까지 공격하게 하는 이런 어떤 위험한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정말 선동하는 세력을 포함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일거이 정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다시 제2, 제3의 준비된 더 철저하게 준비된 내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 이거는 변호사님은 비상 입법기구 메모 네.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다. 요 멘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최상목이 아. 거짓말을 하든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요. 그 내용도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 지시사항이 하달된. 근데 지시사항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일단 국회에 대해서 지원을 어쨌든 다 끊고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 집행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쓰거나 네. 이런 틀거리 내에서 실무 작업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온전히 김용현 전 장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그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쪽지 이후에 새벽에 이른바 F4 회의를 해요. 개최를 했어요. 그게 뭐 긴급 뭐 유동성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라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걸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김용현의 지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짓말을 그것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할 하등의 동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할 동의인이 누구에게는 있냐? 윤석열 씨한테는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최초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 처음에 내란 이야기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쪽지는 작은 종이의 메모 수준의 맞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사실 조금 적어가지고 주는 걸 쪽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쪽지가 아니라 서류예요. 네 맞아요. 그 한 장짜리 서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내용을 보면 포고령의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폰트라든지 문서가 작성된 양식을 보면 그러면 이건 아주 준비된 내란과 계엄과 관련된 아주 준비된 서류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쪽지로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안 봤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내밀었다라고 하면 이걸 안 봤다라고 하려면 거부했다라고 하려면 위험해서 거부했다라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안 받거나 준다고 해도 그 회의 자리에 놓고 오는 게 저는 상식적이었다고 봐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읽어보지 않고 이거를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윤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새벽에 F4 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 회의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계엄과 내란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쪽지를 놓고 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차관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거 이행하라는 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재부 내부에서 이 쪽지와 관련된 것이 실행된 것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가 되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의가 됩니다. 예.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와 언론은 초갑이다. 아. 내가 무리했으면 뒷감당 못한다.
언론이 본인의 위에 있다라는 네, 취지로 자기가 의리라는 얘기를 소리죠, 했다는 지금.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의리라는 소리죠. 본인은 초의리란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날리면 바이든에서 MBC 막 소송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전용기 안 태우고 태운이 많이 정권을 휘둘렀던 자기 반성은 전혀 있지 않고 포고령에 뭘 했습니까? 언론과 관련해서 뭔가 그 군의 통할 아래 두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된 누가 초갑이고 초을인지는 이미 이 개헌 국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근데 언론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뒷감당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함부로 단정하느냐라는 건데 그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여줬던 언론관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이 흔적들은 이 말이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인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가짜 뉴스 잡아챈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뭐 말만 하면 다 가짜 뉴스고. 그렇죠. 예, 사실상 그렇게 해서 자기가 무리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 마지막 이거는 이제 형식이고 집행 행사 없었다. 이거는 이미 집행하려다가 결국은 미수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군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가고 나오질 않냐. 오늘 이제 영상을 틀었거든요. 영상 주요 부분을 틀어가지고 증거를 다 이제 함께 보는 어떤 그 이제 증거 조사를 거쳤는데요. 그 영상을 다 튼 다음에 군이 나왔다. 자기가 계엄을 하고 내란을 하려고 했으면 국회를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으면 더 군 병력을 투입했을 건데 안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갔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거든요. 그게 안 들어간 게 군인이 안 들어간 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죠. 못 들어간 거죠.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보좌진 방어과 직원들 이런 시민들이 군인들을 막 싸웠잖아요. 대치하고. 맞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한 것을 가지고 막은 것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과연 계속 들어야 되는 건지 긍정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지 변론에 저는 오히려 정말 헌법재판관이 이걸 들으면서 더 이제 이 탄핵에 대한 파면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면은 계속 화를 돋구고 사람들에게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이 난다 치고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 극우파 결집 효과를 노렸다면 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짓을 이미 하면? 효과가 있다고 자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 때문에. 그때 체포 영장이 집행될 때 관저로 들어왔던 의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보수 정권 재창출 내가 미랄이 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한껏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의도했고 그 의도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깁니까? 그래 보이진 않는 거죠. 이게 중도층을 버리고 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정확하게 절연을 해야 국민의힘도 살아날 길이 보이는데 그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극우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지분을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줄 거는 강성 지지층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분당되고 개혁 보수 그렇죠. 깃발을 들었다가 와해되고 성공하지 못했던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강성 보수층한테 소구하는 정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요. 중도층 정말 합리적 판단을 하는 중도층은 지금 국민의힘을 응원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 길로 안 가고 있거든요. 반성해야 될 겁니다. 중도층이 이렇게 지금 더 떨어져 나간 짓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할 거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한 파도가 지나면 조기 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텀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장 대권 주장이 1위니까 현재 여론조사 1년로 나왔을 때도 1위고 뭐 양자 대결에서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뭐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엎치락뒤치락 안 하는데요. 압도적으로 뭐 20% 이상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근데 한 명씩 붙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제 그 극우 매체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김문수를 올리기도 해요. 요새 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러는 모르겠고 아무튼 몇몇 한두 건 정도 있어서 그런데 한마디로 이래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이쪽 극우파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박근혜도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눈덩이 만든 다음에 집토끼 먼저 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무슨 뭐 또 확장성해서 홍준표 뭐 오세훈 등등 해서 붙으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질적으로는 50%안 넘으니까 딜레마가 되거든요. 딱 50%. 네. 여론조사에서는 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집토끼 잡냐 산토끼 잡냐 이거는 선거 전략적인 어떤 공학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대선으로 가는 길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 과제. 예, 그리고 이제 뭐 중도층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보다는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때 그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국면을 역사에 제대로 심판받게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심판 단죄를 받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권력과 더 집중된 권한을 가진 어떤 권력자가 또 준비된 철저한 내란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시대적 과제는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제대로 심판받게 하고 제대로 단죄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발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 예. 지난해도 저희가 쭉 연례 이게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번 명태균 의혹 나오기 전에 매번 1위가 먹고 사는 경제였습니다. 민생 그쵸, 문제. 그쵸. 민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국정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어떤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그나마 수출로 대기업의 어떤 수출로 이렇게 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올해 뭐 세계 경제도 뭐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 경제가 좀 뭐 중국은 이미 경기 침체로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이 지금 수출 경쟁을 다 잃어나가고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수를 어떻게 하면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게 해결하는 게 혹시 그게 이재명 필요하지 대표한테 텔레그램 바꾸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게 너무 재미없는 아니 물론 아, 무슨 말인지 원론적이라서? 알겠어요. 그거는 근데 대선 후보가 하신 말씀이지. 아니, 이거 전략부총장이시네. 아니.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너무 막 이렇게 뭐 막 그 세세한 막 그런 어떤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선거 공학적인 그런 걸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의 행보를 크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뭐 죄송한데 여기까지는 친명 김남국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의견이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장 변호사님이 네. 보시기에는 그럼 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예, 페이스북에 예. 올렸어요. 봤어요. 뭐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툼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페이스북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제 약간 이재명 대표 견제하는 거죠, 사실은. 뭐 우리의 말이 뭐 거칠어지고 네, 뭐 네. 우리부터 성찰해야 된다. 뻔한 소리인데 타이밍이나 이걸로 봤을 때 흔들기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내부에. 일단 먼저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죠. 괜찮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이재명은. 그런 거 그런 비판에 이재명은 네. 아주 수용성이 좋습니다. 그 기분 나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보진 않은데 네.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다들. 이렇게 텔레파시로 봤을 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성.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임종석 실장님이나 어떤 그런 어떤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비판을 하잖아요. 임종석 실장님 페이스북 봐봐요. 내란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아니면은 여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을 했을 때 그런 걸 안 올렸잖아요. 생전 가만히 있다가. 생전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국민들은 저도 지난해 4,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주말마다 집회 시 촛불 들었어요. 국민들은 남태령 그런 영하권 20도 30도 내려갔을 때에도 거리로 나와서 촛불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운데 이제 그분들에게 좀 아쉬운 거는 왜 꼭 내부에서 권력 투쟁할 때만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뭐 이렇게 막 그러네. 비판을 하는 건지. 이럴 땐 열심이야. 그러니까 좀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어차피 정치권의 품평도 잘 하시니까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임종석.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선배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당의 쓴소리를 한 건
제가 아는 임종석이라는 정치인은 당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고 민주당의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려서 그 맥락에서 이제 고언을 한 거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그쵸. 이제 뭐 튀김 소보로라고 음. 이제 명명되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선 그렇게 폄훼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란 정치인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가 높다. 비호감해서 민주당은 지지해도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목소리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과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재명이랑 정치인은 본인의 과거를 끊임없이 극복해 온 그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시작도 그랬고 민주당 비주류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과 그렇죠. 관련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또 보냈고 그렇죠. 거기서 이어지는 삶의 여러 이제 고초들이 또 일반 사람들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은 과거에 폄훼당했던 그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극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해줄 숙제를 저는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정치인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중견 정치인 막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는 분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윤석열도 만나보고 내가 이재명도 만나봤는데 이재명이 훨씬 더 프레지덴셜 하더라라는 취지였어요. 훨씬 더 대통령답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로 정치인이. 저는 대단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둘러싼 프레임이 대단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안에서 공포심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고 그렇죠. 그 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돼선 안 된다라는 공포심이 있는 거죠. 훨씬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정권 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사를 하고 그렇죠. 사실상 그 표적 배우 수사죠. 작가 그거는 사실상 저인망식으로 훑어대고 이거는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안에 가뒀던 거죠.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숙제.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공유하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 정도 봐도. 감별사인가요? 제가 전략성인데요. 제가 듣는 동안에 장윤 변호사님 이걸 잘라가지고 클립을 잘라갖고 대표님께 보내드려야겠다. 그렇죠. 저도 느꼈어요. 그 전략부총재 자리를 좀. 저 전략부총장 아닌데요. 무슨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 전략부총재. 무슨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해외를 자리를 자주 하세요. 나눠볼까요? 네, 전화도 자주 하시고 예. 전달해 주세요, 저 클립.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과의 관계를 보면 정치인과 정치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의 공생관계를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기득권에게 도움을 받으면요, 그 기득권에 목줄 이렇게 잡혀가듯이 끌려가듯이 아무런 어떤 뭔가 힘을 못 씁니다. 김영선 의원 봐요. 5선의 의원인데 명태균이 소리 지르고 그렇죠. 욕설하고 그렇죠. 난리치는데 그 다선 5선 의원님께서 그렇죠. 혼자 못 하고 있잖아요. 약점 잡혔으니까. 약점 잡혀서.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김건희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다릅니다. 비주류로 시작해서 기득권과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할 때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과도 싸우고요. 검찰과도 싸우고요. 기득권과 여러 부정부패와 싸우면서 사회 주류의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 기득권에 빚을 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지면서 여기까지 아예 올라왔거든요. 비쳤죠. 김남국 의원님. 저한테 빚진 건 아니고 국민에게만 빚을 지면서 좋은 정책으로 실용적인 정책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좋은 정치,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그 빚을 갚아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정정 하나만 아까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생전 가만히 있었는데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고 뭐 어제 이제 하루 뭐 반국간 세력이 시스템 붕괴시키라고 있다 뭐 이런 페북하고 12월 27일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맞아요. 취지는. 예.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하라. 이 이후에는 그 한 20일 동안 폐옥 쉬고 계셨어.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막 최상무 올라가서 헌재 2명 임명하고 막 우리 수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공수처가 예. 지금 뭐 헛발질하고 그리고 뭐 체포 동의안 하는데 관저에서 요새화 시키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는 페북 하나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 부분을 그 부분뿐만 임종석 비서실장님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부의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항상 목소리 내고 싸우는데 검찰의 어떤 독재
또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어떤 여러 음.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입을 닫고 계셨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저희가 40분이 마칠 넘었어요. 시간이네요. 시간 벌써 너무 짧네요. 예. 짧죠. 예. 저희가 다음에 그 이재명 책사 특집으로 제가 1시간짜리로 1시간짜리 두 분께 1시간씩 드릴게요. 안 돼요. 저희는 시간씩. 아니 저희는 대통령 경호처 같지가 않습니다. 아. 저희는 이재명 비판도 하고 예. 쓴소리도 하고 민주당에서 네. 예. 헌정 방송은 안 됩니다. 제가 거의 김성훈 차장급이에요. 김남호님은 김성훈 차장급이에요. 아, 저는 헌정 방송 안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막 가두리하고 작살 잡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또 어떤 한 의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의리가 있고, 정치에는 의리가 필요하죠. 또 인사이트가 네. 있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아무튼 이재명 그 책사 특집, 아무튼 민주당 이런 50% 유리천장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다. 아, 뭐 사실 그런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죠. 제가 특집으로 장희민 변호사님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데 그 해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잘 마련해 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